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과 윤리 세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은 3학년 첫 학력평가를 치루었습니다. 첫 시험이니만큼 긴장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되었을 텐데 어땠나요? 적어도 생활과 윤리는 기출문제에서 접하지 못한 내용과 유형의 문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능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으니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럼 오늘 학습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우선 의무론과 공리주의, 덕윤리의 기본 내용을 비교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원법과 자연법, 그리고 실정법과의 관계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연법은 이미 강의를 들어서 알겠지만 이 자연법과 영원법, 그리고 실정법과의 관계를 조금 보충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향성에 대한 의무론의 입장을 비교해 보겠다. 입니다. 경향성이라는 개념이 사상가별로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고 또한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가들, 자연법 사상가와 칸트의 입장에서 경향성은 어떻게 이야기되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무에 맞는 행위, 그리고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 의무에 따른 행위, 이 세 가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물론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겠지만 어쨌건 이 개념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어떤 것인지를 가장 깊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선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의 기본 내용을 비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서 이미 여러분들은 대체적인 개념은 잡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의무론적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쉽게 생각하라는 점입니다. 별말 아니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의무론, 론이라는 말 없앱시다, 그냥 앞으로. 그러니까 의무가 중요한 사상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무가 이미 주어져 있어 라는 이야기.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는 의무가 주어져 있어. 내가 해야 될 바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물론 국가 내적으로 들어가면 그 의무가 뭐 국민으로서의 의무 혹은 법을 지켜야 할 의무, 준법의 의무 이렇게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무론이라는 것은 그런 의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의무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주어져 있는, 하지만 우리가 파악은 할 수 있는 그런 좀 추상적인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어찌되었건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고 그런 의무를 잘 따르면 우리는 옳은 행위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반면 공리주의적 접근이라는 것은 공리가 중요하다는 말인데 그럼 공리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서 공은 공공의 공동의라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한자에서의 공은 일입니다. 일. 아니면 과업이라고 좀 어렵게 이야기해 볼까요? 다시 말해 실제로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여서 이익을 리라는 것은 이익의 리가 되겠죠. 이익을 발생시켜야만 하는 것 혹은 발생시키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상을 공리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또 다른 말로는 행복, 쾌락, 유용성이라고도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리주의에서는 행복과 쾌락과 유용성과 이익을 증진하는 행위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무론이랑은 다르죠. 의무론에서는 우리에게 의무라는 것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어찌되었건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따르려고 했다. 그렇다면 그 행동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공리주의에서는 우리에게 의무 따윈 없어. 그냥 우리가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많은 이익을 산출했어. 그러면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다시피 의무론에서는 동기를 그리고 그 행위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것이고요. 반면 공리주의적 접근에서는 그 행위자의
혹은 그 행동의 결과를 중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론에서는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 그런 의무가 주어져 있어 라고 주장한 사상가가 크게는 자연법 사상과 칸트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법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의무가 자연 상태의 법으로서 정해져 있어, 주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면 칸트는 좀 더 어려운 개념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해서 알겠지만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도덕 법칙으로 주어져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적 사상가는 여기 알다시피 벤담과 밀 그리고 싱어까지 있습니다. 싱어 상당히 많이 나온 사상가죠. 그리고 행위공리주의와 규칙공리주의까지 포함이 되는 사상입니다. 자, 그리고 더귤리에서는 이런 이 두 사상과는 달리 옳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습관화하여 유덕한 성품을 갖추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상과는 달리 이 행위자, 즉 성품을 갖춘 그 행위자가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면 이 두 사상은 그 행위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의 낱낱이 개별적인 행위를 더 중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더귤리에서는 그런 행위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행위자가 하는 이성적 판단 그리고 감정 그리고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감정을 중시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의무론과 공리주의는 둘 다 이성을 중시하는 사상이거든요. 왜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의무가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의무가 뭐지? 혹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자연법이 무엇일까? 나에게 주어진 도덕법칙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제가 바로 이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생각을 해서 그 자연법과 도덕법칙을 생각해낼 수 있어 라고 칸트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공리주의 또한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행복을 많이 산출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쾌락을 많이 끌어낼 수 있지? 유용한 일이 무엇이지? 이익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을 잘 활용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이성이 강조되는 반면에 더귤리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점 중요하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책에 수능 특강 책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한다라고요. 반면에 더귤리에서는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점에서 우리가 공부할 점이 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의문이 많이 생긴다고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리주의에서는 선생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아닌가요? 즉 다수의 이익을 따지는데 왜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까닭은 이것입니다. 방금 쌤이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게 나의 의무지? 혹은 어떤 게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지? 라는 판단을 누가 할까요? 그렇죠. 그 판단은 내가 합니다. 내가. 즉 의무론에서도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의무라는 것은 내가 판단을 하고요. 공리주의에서도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행동은 무엇일까를 판단을 내가 합니다. 즉 내가 판단 내리고 내가 결론을 내린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권리, 나의 자유, 나의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 더귤리에서는 그 판단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할까요? 우리 공동체가 이미 해놓았습니다. 내가 버스에 탔어요. 할머니가 오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보편적인 행동이 무엇이지? 아니면 다수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 무엇이지? 라는 것을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미 어르신이 오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양보를 해야 돼 라고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전통이 그렇게 정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행동을 따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나요? 다시 말해 그 판단의 주체를 따졌을 때 그 판단을 개인이 한다와 공동체가 한다라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좀 쉬우리라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기는 의무론에서는 보편적 도덕 원리를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덕윤리에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그리고 관계를 중시한다라고 합니다. 보편적 도덕 원리라는 것은 칸트가 이야기하는 어떤 도덕 법칙에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좀 뭐랄까요?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원칙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공리주의에서처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 또한 보편적인 도덕 원리죠. 가장 일반적이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원리를 강조한다 해서 보편적이고 혹은 추상적인 도덕 원리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덕윤리에서는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 그리고 관계를 중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되겠죠? 두 번째, 영원법과 자연법 그리고 실정법과의 관계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핵심이 되는 것은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을 중심에 두고 영원법은 무슨 말이지? 그리고 실정법과는 어떤 관계지를 기본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연법은 자연계의 만물을 지배하는 필연적인, 즉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법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옛날 사람들은 세상에서 해가 늘 비슷한 시간에 뜨고 해가 떴다가는 또 지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해가 뜨고 하는 자연현상과 그리고 뭐 계절이 늘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현상들, 꽃이 피고 그리고 얼음이 얼고 뭐 이런 현상들이 마치 정해진 것처럼 어떤 법칙이 있는 것처럼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칙을 이름하여서 자연법이다 혹은 자연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거죠. 그래서 특정 사상가부터는 그 말을 이제 자연법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사상가, 우리가 배울 서양의 사상가는 스토아학파가 되겠죠. 즉, 스토아학파는 모든 자연의 현상에는 필연적인, 즉, 인과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법칙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파악해야만 한다. 혹은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자연 법칙을 파악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분유라는 말은 조금 떼어져서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그걸 떼어냈다고 해서 그 떼어낸 그 처음에 그 대상이 무언가 떼어냈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떼어져서 우리가 어떤 성질을 같이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어려운 말로 분유라고 설명을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건 인간은 신으로부터 혹은 자연으로부터 이성을 받았어. 분리해서 부여받았어.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자연의 질서를 이런 자연법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겠나요? 다시 1번, 2번까지는 세상에는 인과 법칙 혹은 필연적인 자연의 법칙이 있다. 즉 자연법이 있는데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성이 핵심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성으로서 자연 법칙을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한 이성을 바탕으로 자연의 법칙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자연의 법칙으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상이 스토아학파랑 아퀴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연법의 토대를 두고 실제 인간 사회에서 제정한 법이 실정법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법전에 등재시켜 놓고 이제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아니면 의무를 부여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실제적인 법을 실정법이라 하는 것인데 그 실정법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자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자연법 사상에서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법률이 어떤 명분,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법의 토대가 자연법에 있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많은 법들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자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실정법이라는 것은 실제로 정해놓은 법으로서 인간끼리 합의를 했던 법이지만 이 자연법이라는 것의 특징은 아까 첫 부분에서 쌤이 이야기했었죠. 자연법이라는 것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인간이 모든 자연의 법칙. 이것은 아퀴나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퀴나스. 즉, 이때까지 자연법은 기본적으로 스토아학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아퀴나스에 가서는 그러면 자연법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모든 자연법을 인간이 파악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만든 존재인 신과 인간은 동등하잖아. 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아퀴나스는 가톨릭, 즉 기독교, 독실한 신자로서, 신자뿐만 아니라 성직자로서 이 사람은 신의 능력, 신의 권위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많이 기술을 했는데 학자였는데 근데 신과 인간이 동등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훨씬 더 월등한 능력을 지녀야만 한다는 생각에 이 사람은 영원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써보면 이렇습니다. 자연법이라는 자연법칙이 되겠죠. 자연법칙 안에서 인간은 정말 이것만은 지켜야 돼. 이것만은 반드시 지켜야지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어 라는 부분을 실정법이라고 해놓았다는 겁니다. 실정법. 만들어 놓고 이제 따르자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인간이 파악할 수 있는 자연법과 신이 만들어 놓은 이 법칙이 동등하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과 신의 경계가 뭐하기 때문에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혹은 신이 만들어 놓았고 훨씬 더 넓은 범위의 법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영원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범주는 훨씬 더 넓을 수 있습니다. 어쨌건 세상에는 우주를 지배하는 혹은 우주를 만들 때 만들어 놓은 신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영원법이라는 것이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서 파악할 수 있는 자연법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어려운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영원법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앞으로 여러분 영원법뿐만 아니라 영원한 법이라고 시험 지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아퀴나스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워봅시다. 자, 신의 이성의 영원한 법은 영원한 법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면 이거 아퀴나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이미 계시를 통해서나 우리의 이성작용, 이성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영원한 법이 이성적인 피조물에 관여한 것, 다시 말해 자연법이라는 것은 영원법 중에서도 이성에 의해서 파악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서 자신의 선한 면을 보존하고 이 부분은 기억해야 될 부분이네요. 자연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선한 면을 보존하고 자연이 동물에게 가르쳐준 욕구를 채우며 신에 관한 지식을 추구한다. 이 세 가지가 자연법의 구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자신의 종족 보존 그리고 동물뿐만 아니라 자연을 이롭게 하는 것 그리고 신에 관한 지식을 추구하는 이 세 가지가 자연법의 구체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되었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 경향성에 대한 의무론의 입장을 서로 비교해보자 라는 건데 수능 특강 31쪽의 9번 문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모든 사물들과 공유하는 본성에 따른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다. 여기 경향성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 경향성이라는 것이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가령 모든 사물은 자신의 본성에 따라 자신의 존재가 보존되기를 갈망한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반대를 막는 것은 이러한 경향성에 따라 자연법과 관련된다. 이 경향성이라는 것이 자연법과 관련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고유한 이성이라는 본성에 따른 선을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다. 여기 또 경향성이라는 말이 있고요. 인간은 신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연적 경향성과 사회 속에서 살고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뭐 뒤에 것들은 쭉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까지 여러분들 읽었던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은 아퀴나스인데요. 이 아퀴나스는 이러한 경향성이 긍정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부정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긍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을 지향하는, 즉 선을 따르고자 하는 경향성, 욕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떤 인간에게 경향, 치우침, 무언가를 하려는 지향적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을 따르려고 하는, 선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구, 그런 습성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은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선을 따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생명을 유지하려는 습성, 그리고 또 신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습성,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습성을 우리는 파악을 하고 계속 추구해야만 해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다시 말해, 이 아퀴나스는 인간이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과 사회에 대한 진리 파악이라는 자연적 경향성을 추구하는 행위가 옳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자연적 경향성을 추구하는 행위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신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을 따르는 행위는 옳다. 그렇죠. 옳습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적으로 지니는 자연적 성향에 어긋나지 않게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 옳은 이야기입니다. 되겠나요? 즉, 이 아퀴나스는 자연적 경향성 혹은 여기선 자연적 성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칸트는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행위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기억나죠? 여러분들 칸트가 옳다고 하는 행동은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칸트는 무슨 행동이었습니까? 칸트는 그렇죠. 의무입니다. 의무. 의무에 따르는 행위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의무와 자연적 경향성은 다른 것이죠. 자연적 경향성은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 욕구, 자리에 앉고 싶은 것, 뭐 아니면 밥을 먹고 싶은 것,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신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런 것들일 텐데 그것이 꼭 의무라고 이야기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여기 쌤이 적어놓은 것처럼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행위가 옳다라고 하진 않았지만 그 행동이 또 옳지 않다라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 여러분 알아두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자연적 경향성은 곧 쾌락으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도덕과 쾌락 혹은 도덕과 경향성이라는 것이 충돌하였을 때 무엇이 더 우선하냐라는 점을 칸트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늘 자연적 경향성을 따라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다른 존재, 동물과 크게 다를 게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 동물은 늘 자신의 경향성대로 행동하는데 인간 또한 그런 경향성대로 행동한다면 인간과 동물은 다를 게 없어. 이런 비판은 칸트가 물론 하진 않았지만 공리주의자들에게도 할 수 있는 비판이 되겠죠. 즉 인간은 인간이니만큼 도덕이라고 하는 혹은 인간이 지켜야 될 만한 그것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의무라 할 수 있겠죠. 의무라고 할 만한 것을
따라야 돼. 그것이 바로 인간이야. 인간과 다른 것들이 구분되는 이유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자연적 경향성을 추구하는 것보다 의무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인간은 이성으로 도덕 법칙을 파악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할 때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즉, 자연적 경향성과 의무가 충돌할 때, 물론 의무가 없을 때, 의무라는 것이 아예 등장하지 않은 그냥 밤에 배가 고파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은 의무가 없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도덕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의무랑 충돌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자연적 경향성을 추구하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적 경향성과 의무가 충돌할 때에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 옳다. 어떤 상황인가요? 내가 버스에 탔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할머니가 저기 오셨다. 그럼 내가 다리가 아파서 자리에 앉아 있고 싶은 경향성, 욕구와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의무가 충돌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의무를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정리해 본다면은 자연법 사상에서는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말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칸트의 경우에는 부정한 것은 아니나 하면 안 돼라고 한 것은 아니나 의무가 이 자연적 경향성과 충돌할 때에는 의무를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다, 옳은 행동이다. 인간이 해야 할 바다. 그것이 인간과 다른 동물이 구분되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과연 행복과 즉 만일 자연적 경향성을 추구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행복과 칸트가 이야기하는 의무는 양립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건 충분히 보기로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양립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도록 합시다. 마지막 칸트가 이야기하는 의무에 맞는 행위, 그리고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 그리고 의무에 따른 행위의 차이점을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요 세 가지의 서술 중에 칸트가 이거 옳은 행동이야, 도덕적 가치가 있어 라고 했을 행동은 셋 중에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 의무에 따른 행위라는 것이 칸트가 이야기한 도덕적 가치가 있는, 즉 옳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은 여기 그렇죠. 의무의식에서 나온 행위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부분을 다 칸트가 옳은 행동,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이라고 했던 반면에 앞서 이야기되고 있는 의무에 맞는 행위와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설명한 뒤에 선생님이 이것이 왜 칸트가 옳다고 말한 행동이 아닌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니라는 말이죠. 자, 우선 밑에 의도와 행위로 구분하여서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똑같이 할머니를 도와드렸던 어떤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전에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수레를 끌고 가십니다. 그 수레에는 폐지가 잔뜩 실려 있었고요. 그 폐지가 근데 막 싣고 가시다가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가 엄청 당황하셨고요. 그런 다음에 막 수레를 가지고 막 건너편으로 막 옮기시고 폐지도 막 옮기시는데 쌤도 그 장면을 보고 상당히 당황했죠. 그래서 어떡할까 했는데 옆에는 시내버스가 한 대 서 있었고요. 고민하다가 쌤도 재빨리 차를 옆에 갓길로 대어 놓고는 빨리 내려가지고는 할머니의 짐을 인도 반대편으로 막 실어 나르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잘했나요? 잘했습니다. 맞죠? 잘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행동을 우리는 잘했어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칸트는 아닐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행동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넌 나빴어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너의 행동을 옳다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섣불러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의도를 중시하는 칸트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야 이것은 나의 의무구나. 즉 할머니가 저기 수레를 끌고 가시다가 저걸 다 쏟았으니까 저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 나의 의무잖아 라고 판단을 내렸다 칩시다. 왜? 의무를 판단 내리기에는 어떤 두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까? 그렇죠. 보편성의 법칙과 그리고 인간을 존중하였느냐에 대한 두 가지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 보편적인 일인가? 혹은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 존중하는 일인가? 맞네. 이것이 그럼 나의 의무네. 그럼 그 행동을 도와드려야지. 할머니를 도와드려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나는 옳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뭐니까? 어떤 행동에서? 그렇죠. 의무의식에서 나온 행동. 위에도 나와 있죠. 의무의식에서 나온 행동이니까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다시 말해, 내가 아까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면서 내 머릿속에 드는 판단의 판단이, 이것은 보편적이기도 하고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 인간 존중이니까 할머니를 도와드려야지, 이것은 의무니까 해야지 라고 했다면 나는 옳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즉,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 행동은 의무에 따른 행동이고 의무의식에서 나온 행동인 겁니다. 근데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행동은 의무에 맞는 행위이기도 하고요. 의무와 일치하는 행위이기도 한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건 결과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행위를 실제로 행동을 옮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의무에 맞았다. 의무와 딱 들어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꿔 두 번째 예로 설명을 해본다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의무라는 판단에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왠지 내가 이것을 열심히 옮겨드리면 저 버스에 타고 있는 저 시내 버스에 타고 있는 누군가가 나의 영상을 찍진 않을까. 그러면 그 영상을 찍은 다음에 나를 SNS 올린다면 나는 SNS의 스타가 되겠는데? 라는 이따위에 불순한 생각을 했다면 나는 옳은 행동을 한 건가요? 아니겠죠. 마찬가지 할머니 왠지 좀 부자인 것 같은데 할머니 자식들이 잘 살 것 같은데 뭐 이따위에 생각을 해가지고 할머니를 도와드리면서 할머니로부터 어떤 조금의 돈을 혹은 조금의 사례를 받는다면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했다면 나는 옳은 행동을 한 겁니까?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 행동은 뭐냐? 그 행동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의무에 맡기는 한 행동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아까 판단을 해본 결과 의무는 뭐였습니까?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 의무가 맞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행동은 맞잖아. 그리고 그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행동과 일치하긴 하잖아. 비록 내 의도가, 동기가 이러했긴 하나 결과적으로 의무와 일치하긴 했잖아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의무와 일치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행동이 옳다 그르다 하는 판단을 내리기는 이르다는 겁니다. 그럼 뭘 판단해야 된다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를 판단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동기가 의무에 따르려 했느냐 의무의식으로부터 나왔느냐 한다면 그 행동은 옳은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질문. 그러면 내가 했던 그 행동은 그런 행동일까요? 아니죠.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다시 옳은 행위는 분명히 아닐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런 행동도 아닌 것이 이런 행동을 칸트는 뭐라 표현하느냐면 기억해둡니다.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이죠. 그냥 네가 좋아서 하는 행동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되겠나요? 예를 들어 내가 버스에 탔는데 이번에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있는데 할머니가 옆에 오셔가지고 비틀비틀거리고 서 계십니다. 아, 난 다리가 너무 아픈데 일어나기 싫은데 하는데 할머니가 비틀비틀거리면서 나를 툭툭 칩니다. 아, 너무 그냥 신경이 쓰여서 내가 앉아있자니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라고 했답니다. 의무의식에서 출발한 행동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라고 했다면은 그 행동은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내가 앉아있자니 마음이 너무 불편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행동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도덕적 가치가 없는 행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나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문제 7번에서 4번 보기.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인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의무에 맞는 행동. 둘 다 동기는 달랐지만 의무에 맞는 행동이긴 했습니다. 그 행동 두 가지 다 도덕적입니까? 했을 때 칸트는 아니라는 거죠. 도덕적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된다? 그렇죠. 그 행동의 의도나 동기를 봐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의도나 동기가 의무에 따르려 했다, 의무의식으로서 나왔다 하면은 그 행동은 도덕적이지만은 그 행동이 단순히 자신의 경향성을 위했다면은 그냥 도덕적 가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두 가지는 도덕적 가치가 없다거나, 말 바꾸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 의무에 맞는 행동이라던가 의무와 일치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아직 그 자체로 옳은 행동이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넘어갑시다. 그러면 앞서의 질문, 앞 페이지에서 질문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칸트가 이야기했던 옳은 행동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의무의식에서부터 나오는 행동. 근데 그것은 행복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행동. 다시 말해. 자, 칸트가 이야기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의무니까 해야지 라는 행동인데, 저거 내가 도와드리는 것이 나의 의무니까 해야지 라고 행동했는데 그게 내가 마침 내가 원하는 행동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해서 그것을 칸트는 최고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좋은 일인 거죠. 칸트가 이야기했던 도덕적인 행동이면서 그 행동이 정말 내가 원하는 행동이면은 가장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의 페이지에서처럼 행복과 도덕은 혹은 의무는 양립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본다면은 칸트가 염려하는 상황은 내가 원하는 바와 의무라고 하는 바가 즉 경향성과 의무의식이 같지 않을 때입니다. 충돌할 때가 되겠죠. 같지 않을 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칸트는 의무의식을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니까. 경향성, 즉 우리의 욕구대로 한다면 그것은 동물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즉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 파악한 그 도덕 법칙, 의무라는 것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아, 그래야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칸트의 핵심 사상인 거죠. 이해가 되겠죠?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여러분들에게 당부할 만한 내용 한 가지 말하고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내지는 이번 3월 학력평가를 풀면서 궁금했던 사항이 있으면은 게시판, 온라인 클래스 게시판이든지 아니면은 요 밑에 댓글에 남겨주면은 쌤이 영상으로 제작하든 아니면 답변을 남기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부하다가 어려운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